공상주의자입니다. 네. 앞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외 활동도 저희가 이제 해나가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 해요. 네, 일단은 저희가 2019년 9월 28일에 이거는 이제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건데 한국 SF 컨벤션에서 공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토끼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방송 애청해주시는 한 분 이제 더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때 호응도 좋았고 저희가 당시에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SF 작품을 좀 팔아보자 그런 이제 이벤트를 기획을 했는데 그때 엄청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12월 21일, 2019년 12월 21일에 김초엽 작가님 이제 첫 번째 책이었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거 가지고 북토크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게스트하고 방송도 여러 번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이서영 작가님하고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 이건 조금 그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죠. 네. 객관적인 판단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콘택트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죠. 저 맞아요. 영화로도 좋아하고 네. 소설로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여기서 컨택트가 지금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드니 빌레버 감독의 그 테드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원작으로 저희가 한 이제 방송에서 다뤘던 특히 작품 이게 가지고 저 월드컵 콘택트에 진짜 이서영 월드컵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이서영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당신 작품이 인생의 이야기. 네.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여기는 우리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지동석 작가님 만나서 인터뷰도 했고 지동석 작가님 이번에 그 포스텍 SF 어워드에서 그 쇼트 스토리 이제 부문에 상 받으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아까 소개드렸던 과학기술 정책 읽어주는 남자들에서 이제 팟캐스트 하고 계신 정한별 선생님 모셔가지고 게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주셨어요. 이분도 이제 게임 굉장히 좋아하시고 게임 관련해서 지식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게임 관련해서 뭐 당시에 또 지금은 사실 저버린 떡밥이지만 메타버스 이런 것도 엄청 핫했던 키워드여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고요. 안 넘어가요. 네. 그리고 저희 외부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하안도서관이라고 광명시에 있는 도서관인데 거기서 김초엽 작가님하고 북토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지구 끝의 온실이 이제 작년에 김초엽 작가님이 쓰신 장편 소설인데 이게 광명시에서 그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김초엽 작가님과 지구 끝의 온실을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토끼님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행사죠. SF 오래된 미래의 서사라고 해가지고 SF 작가님들 아니면은 뭐 SF 관련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 모셔가지고 강연하는 건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 네. 상당히 좋은 행사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6분의 이제 SF 작가님들을 모신 강연 시리즈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로 쟁쟁한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관중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중에 2분 작가님 강연에서 사회를 맡았고 제가 뭐 특히 이제 배명원 작가님 그 사회를 맡을 때는 배명원 작가님 팬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좀 사심을 채운 거 아니냐, 좀 팬미팅 하는 줄 알았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제가 이제 작가님 작품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토끼님이 또 SF 어워드라고 우리나라에서 SF 뭐 그 영상이랑 소설, 장편 소설, 단편 소설 해가지고 웹툰까지 해가지고 상을 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SF 관련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토끼님이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장이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냥 일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이 어워드가 보통은 여러분 문학상 하면은 이 문학상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포스텍 SF 어워드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SF 어워드에 공모작을 받고 그 공모작 중에서 심사를 해서 뭐 대상을 뽑고 뭐 우수상을 뽑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워드는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작품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 1년간 나온 작품들을 전부 총괄을 해서 소설, 뭐 웹툰, 그다음에 뭐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어워드를 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어워드에 뽑힌 소설 또는 어워드에 뽑힌 뭐 이렇게 영상,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래도 좀 볼만한 그런 작품들을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는 어워드입니다. 네. 올해의 이제 소설에서 슈레딩거의 아이들 이제 대상으로 꼽혔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라고 하는 작품이 꼽혔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 영화관에 네. 상영이 됐다고 알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뭐 책을 저희가 낸 건 아니지만 이 SF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들,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하는 활동을 책으로 내시기도 하시거든요. 과학기술 정책 읽어주는 남자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학기술의 일상사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과학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 인터뷰를 이제 모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과학이 빛나는 밤에 요 팟캐스트도 이렇게 책을 내셨고, 그다음에 과학과 사람들에서도 과학하고 앉아있네 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 요거는 이제 각종 그 연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신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책인데 그 김상옥 교수님도 이제 블랙홀 관해서 쓰셨고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과학 유튜버들도 지금 굉장히 많죠. 긱불 같은 경우도 우리 학교 그 선배가 이제 나와가지고 창업한 학교잖아요. 이제 과학을 굉장히 재밌게 해가지고 다양한 발명품들을 만들어 보자. 과학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뭔가 유용한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긱불에서 하는 거는 그런 거 말고 우리 재밌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다양한 발명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긱불에서 만든 게 최근에 영상 올라간 걸 보니까 그 게임하다가 과자를 이렇게 집어 먹으면 손에 과자가 묻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과자를 입으로 발사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키트화를 해가지고 키트를 뭐 판매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걸었던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분은 또 유명한 분이죠. 이분 뭐 아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심창맨 이분 방송에서 궤도 아까 저희 또 나왔었던 궤도 이분이 나와가지고 또 과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연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될과학 이것도 굉장히 또 유명한 유튜브죠. 여기에도 이제 저희 랩미팅이라고 해가지고 과학 관련 그 연구자분들 나와가지고 여러 과학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긱불 그래서 하는 요 무한동력 영상 이거는 이제 구슬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모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키트로 긱불에서 판매를 했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 쿠키 이호종 선생님이 하시는 과학 쿠키인데 이분이 저희 유튜브 하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저희 과학 창의재단에서 사업 선정됐을 때 멘토를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이분이 저희 멘토로 이제 오셔가지고 유튜브 관련 조언들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고요. 요 안될과학 궤도 심창맨 과학 특강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옛날에 그 유튜브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
또 여러분께 익숙한 플롯이에요. 네. 운석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크게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죠. 예를 들면 뭐 태양빛을 가려서 뭐 빙하기가 왔다. 빙하기가 오고 해일이 일어나고 뭐 재앙이 일어납니다. 인류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요. 이 운석을 아예 미사일로 맞춰가지고 깨는 방법과 쉘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인간들을 수용을 하는 방법과 그 중에 마지막 보험, 만약에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도 인류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세븐시즈 프로젝트라는 것을 고안해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여름만 A, B 팀이 있고 그렇게 5개 팀에 7명씩 가이드 1명씩을 동면시켜가지고 넣는 거예요.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기후다 라고 환경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동면 시스템이 풀려가지고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인류 중에 선택받은 이들을 동면시켜서 미래로 보낸 뒤에 이들이 다시 인류를 번성시키기를 바라는 거죠. 겨울팀은 홋카이도에서 깨어나고 다른 팀은 뭐 간토 지방이라던가 큐슈라던가 이런 쪽에서 깨어나가지고 먼 미래의 지구에서 서바이벌을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또 방금 영상도 저희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세븐시즈 만화 애니메이션 둘 다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조금 비추긴 한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 팟캐스트나 유튜브 관련된 얘기만 했는데 SF와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사실 그 여기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SF에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좀 가정을 하고 있긴 한데요. 혹시 SF를 많이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오,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SF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네. SF란 무엇인가? 사실 SF의 정의가 뭐냐 이런 질문이 너무 오래된 질문이고 이거는 사실 약간 금지된 질문처럼 여겨지는 질문이거든요. 이거 작가분들한테 하거나 하면은 안 되는 질문으로 여겨지는 거거든요. 저희는 뭐 작가는 아니고 저희가 뭐 SF 관련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평가라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로버트 A. 하인라인이라는 작가분이에요. 미국 작가인데 미국 SF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한 거에 의하면 SF는 과학적 방법의 의미와 자연에 대한 철저한 이해, 미래와 과거, 현실 세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기반한 뭐 사건에 대한 현실적인 추측이다. 이렇게 사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현재 SF들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맞는 정의는 아니에요. 그렇게 맞는 정의는 아니고 SF를 사실 현대 우리 지금 현실 작가분들이 생각하기로는 뭐 정의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침이라고 생각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SF라는 것은 현재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그리고 공간적으로 여기 뭐 좀 넓게 보자면 지구 이것과 벗어난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축이 있고 장소, 이 공간축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현재 여기 시간적으로 지금이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이 장소 지금 이 장소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지구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단순히 뭐 이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전체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전부 SF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SF는 어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여기가 아닌 공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절대로 허무맹랑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F의 하위 분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드 SF와 소프트 SF 보통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는데 하드 SF라고 하면은 어떤 엄밀한 과학적인 사실 예를 들어 뭐 블랙홀 시간의
그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에 가면은 뭐 시간이 느려진다 이런 사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주 깊게 사용하는 그 이야기나 주제 의식 뭐 아니면은 이야기 전개 방식에서 아주 깊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드 SF라고 분류를 하고 그에 반해서 과학을 좀 엄밀하게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뭔가 그냥 배경 정도로 기능하는 과학적인 어떤 예를 들어 우주가 배경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소프트 SF라고 보통 분류를 합니다. 사실 이게 이런 분류가 그렇게 엄밀하진 않고요. 사람마다 또 다르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 사실 또 뭐 문체가 딱딱한가, 문체가 부드러운가, 좀 이렇게 문학적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가지고 또 막 소프트 SF, 하드 SF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감인 거예요. 약간 감이고, 약간 읽을 때 약간 물리학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고, 물리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좀 하드 SF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고요. 화학, 생물학 뭐 이런 것들은 소프트 SF로 분류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엄밀한 정의는 아닙니다만은 대충 뭐 이런 분류들이 있고, 그래서 좀 읽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드 SF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약간 이 SF에는 과학이 들어가는데 이 과학이 꼭 사이언스만을, 그러니까 이학적 이런 과학만을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사회과학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생겼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과연 유토피아로 변할 것인가? 아니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것도 SF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조지 오웰의 소설이라던가 멋진 신세계 이런 것들도 사실 넓게 보면은 SF 분류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이 중에서 뭐 굳이 따지자면 소프트 SF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분류가 맞게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SF의 하위 분류라고 하면은 뭐 시간 여행물, 대체 역사물도 SF의 하위 분류로 들어가고요. 스페이스 오페라, 보통 뭐 스타워즈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에 들어가는 거죠. 전쟁물, 멀티버스, 그다음에 뭐 초능력물 이런 것들이 SF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보시는 마블 영화도 SF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SF를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장르 이론으로 저희가 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독자의 입장에서 SF라는 장르는 사실 큐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책을 읽다가 어떤 책이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 책하고 비슷한 책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읽는 책이 알고 보니까 SF였어. 그러면은 다른 SF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르라는 거는 사실 큐레이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통은 장르 이론에서 이해를 하고요. 작가의 입장에서는 장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구 상자 같은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소재를 좋아해 주는구나. 예를 들어 시간 여행 같은 거, 뭐 타임 패러독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구나. 아니면은 이야기의 전개 방식 같은 거, SF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야기 전개 방식. 예를 들어 독자를 서술 트릭으로 어떻게 속인다던가, 아니면은 시간 여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거꾸로 뒤섞어 가지고 독자들한테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아놓은 도구 상자고, 작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SF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상과학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옛날에는 좀 썼는데, 이 공상과학이라는 용어를 요즘은 안 써요. 잘. 저희가 요즘은 그냥 SF 아니면은 소설 같은 경우에는 과학소설 이렇게 칭하고, 이 공상과학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정부 주도하에 생겨난 그런 용어고, 약간 옛날부터 우리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거는 좀 아동용 소설이다. 우리 애들에게 과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약간 계몽주의적인 시점에서 좀 나타난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 공상과학이라고 하면 좀 약간 터무니없는 그런 것처럼 좀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공상과학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SF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용어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왔고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근에도 제가 SF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공상과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공상과학 대신에 SF 또는 뭐 과학소설 뭐 이렇게 용어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처음에 공상과학이 나온 게 약간 오역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SF 판타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제 잡지가 있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근데 그 잡지가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SF란 판타지니까 공상과학 뭐 잡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럼 공상과학이라는 거는 판타지 플러스 SF였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그냥 SF만 가리키는데 이 공상과학이라는 단어를 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제 오역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상이라는 말의 뉘앙스 자체도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의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좀 쓰려는 이제 좀 지양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영상이 있었나요? 네, 최근에 또 네. 한국 SF가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승리호 트레일러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승리 혹시 보셨나요? 이 넷플릭스에서 지금 볼 수가 있죠. 이게 놀랍게도 휴고상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SF 어워드가 있는데 거기에 노미네이트가 되었었습니다. 영화도 저희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승리호 영화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은 좀 약간 왜 요즘 우리나라 영화 하면은 항상 등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가족, 뭐 신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낯설다고 하더라고요. 낯설고 좀 신선하게 느껴지고. 왜냐면은 SF 하면은 사실 해외에서는 보통 뭐 디스토피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던가 굉장히 그냥 차갑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가족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끼워 놓으니까 외국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흥행을 많이 했어요. 외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좀 휴고상까지 노미네이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소설에서도 한국 SF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작가들이 계속 속속히 발굴이 되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김초엽 작가님 최근 나온 단편 방금 떠나온 세계라는 단편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에세이집도 하나 내셨죠. 소설 작법 관련해서 에세이집을 내셨고 그다음에 이분은 천설란 작가님이라고 또 최근에 노랜드라는 단편집 내셨고 그다음에 나인 이 책은 또 그 SF 어워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문목화 작가님의 돌이킬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는 초능력물이거든요. 초능력물인데 이것도 또 사실 소개해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반전 요소가 많이 있는 책이어가지고 혹시 초능력물 같은 거 좋아하시면은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 막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시면은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작품이고요. 유령해마 이것도 굉장히 좀 따뜻하고 그런 작품인데 그 인공지능 그 로봇이 나오는데 그 인공지능 로봇이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겪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SF 소설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런 책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굉장히 그 젊은 작가분들 SF에서 젊은 작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유령해마는 인공지능 중에 약인공지능이 있고 강인공지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인공지능들을 수족처럼 부리는 이 강인공지능이 등장을 해서 그러면 이런 강인공지능은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게 약간 너무 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인공지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행동 원리로 이제 좀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좀 개연성 있게 묘사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서라는 책인데 굉장히 최근에 나온 책이고 신인 SF 작가분들이 전부 참여를 해가지고 단편을 이제 내신 그런 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SF 처음 쓰시는 분들 혹은 이제까지 써왔던 분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지면이 없어가지고 그냥 온라인 상에서 공개가 되거나 온라인 상에서 조금씩 공개된 거 겨우 이제 막 몇 년마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한 권씩 내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그냥 출판사 쪽에서 먼저 제의도 많이 오고 그리고 잡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늘의 SF라고 해가지고는 무크지라고 해가지고 뭐 몇 년마다 아니면 한 계절마다 이렇게 나오는 책인데 SF 잡지예요. SF만 모아놓고 SF 평론 같은 것만 모아놓은 잡지고 그다음에 더 어션 테일즈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SF 잡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책을 보시면은 잡지처럼 안 생겼어요. 그냥 책처럼 무지막지하게 큰 책처럼 생겼고요. 여기서도 뭐 SF 단편들 같은 것도 실려 있고 연작 소설도 여기서 실려 있어요. 어션 테일즈에서만 볼 수 있는 연작 소설, 뭐 만화 같은 것도 실려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도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SF나 영화, 게임 같은 거를 어션 테일즈에서 매호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멀티버스 이거는 에스콰이어에서 저희 SF 작가분들 모셔가지고 잡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 지면이 없었을 때 그 적은 지면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보은재 기념관 5층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정말요? 아시아 5층에 뭐가 있을까요? A로 시작하는 엘리베이터 타면은 보이지 않으세요? APCTP라고 해가지고 아테이론 물리센터가 있죠. 네, 아시죠? 네. 네. 거기에서 크로스로드라는 웹진을 발행을 해요. 그게 정말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 크로스로드라는 웹진이 그 옛날 지면이 없었던 때 몇 안 되는 지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SF 작가들이 SF를 실을 수 있는 곳이었고요. 여러분들 이영도 작가님 아시나요? 판타지 쓰시는 이영도 작가님이 SF를 쓰셔가지고 거기에 연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단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세계로도 저희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SF라는 장르가 다른 소설 장르에 비해서 약간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좀 활발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작가가 쓴 소설이 해외로 번역돼 가지고 이제 다 나온 건데 요거는 배명훈 작가님의 타워라고 해가지고 건물이 막 700층짜리 가로 세로가 막 100m가 되는 건물 하나가 국가인 그런 세상이에요. 그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쓴 소설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배명훈 작가님의 타워. 그리고 요거는 김보영 작가님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라는 게 이제 해외로 번역 출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 이거는 최근에 노미네이트가 됐죠. 저희 부커상. 부커상 노미네이트가 되죠. 부커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미권 소설가분들에게 많이 상이 수여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해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영어니까. 근데 부커상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차별을 해소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로 쓰였는데 영어로 번역된 소설에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영미권의 노벨 문학상 같은 느낌이죠. 거기에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던 소설이고 저희 그 한강도 받았었죠, 부커상을.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종의 기원. 네. 김보영 작가님의 종의 기원 이거 영어로 번역이 되셨는데 이 김보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SF계의 약간 그 대모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분이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전미도서상을 받았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SF가 이렇게 뛰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아직은 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죠. SF와 그러면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떠들어 보자면 사실 저희가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전문가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좀 SF를 저희가 읽는 입장에서 SF를 읽어본 입장에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얘기를 해보자면 SF가 일단 과학을 학습하기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사실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는데 옛날에는
공상과학 소설을 좀 이런 시점에서 많이 접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옛날에 그 뭐 해외에서도 그래왔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줄 베른의 소설일 것 같아요. 줄 베른의 소설 이거는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 그다음에 이거는 해저 이말리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안이 돼가지고 들어온 SF 소설이 이제 줄 베른의 책인데 당시에는 이거를 약간 아동용 도서, 애들을 좀 뭐 계몽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국민이 과학을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읽어서 계몽을 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들어온 소설이고 그래서 굉장히 소설이 번역을 한 게 아니고 번안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내용을 굉장히 많이 잘라냈어요. 내용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해가지고 들어온 책이고 옛날에는 사실 이런 입장에서 많이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SF를 읽으시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을 뭔가 재미있는 거, 즐길 거리로 만들어주는 효과는 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표적인 예제들을 갖고 왔는데 뭐 마션, 이 영화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화성의 이 주인공이 맷 데이먼이 이제 연기를 했는데 맷 데이먼이 가가지고 화성에 혼자 고립이 돼가지고 거기서 감자 캐 먹으면서 자기 그 대변으로 그걸 만들죠. 뭐라 그러죠? 비료? 네.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감자를 키우죠. 화성 토양으로. 뭐 그런 내용인데 보면은 이 책 같은 건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하드 SF에 속하는 소설이라서 과학적인 사실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와, 과학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것도 최근에 나온 같은 작가 앤디 위어의 소설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이 돼가지고 들어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태양이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태양이 빛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우주에 있는 별들을 보니까 태양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별들이 빛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보니까 이 별에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 태양에 증식을 해가지고 이 에너지를 점점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주를 잘 보니까 뭐 몇 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별의 밝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주인공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그 별까지 날아갑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백신을 뭔가 발견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네. 탐험을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약간 공학도로서 약간 뽐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과학을 재미있는 것만으로 바라보는 게 SF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과학 기술을 사회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관련된 소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테드 창의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 뭐 요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회사에서 로봇 강아지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로봇 강아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팔았는데 이 회사가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 로봇 강아지를 산 사람들이 자기 반려동물처럼 몇 년 동안 길렀는데 수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서비스를 다시 복구를 해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웨어하우스, 요거는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건데 요거는 이제 택배 노동자들에 관한 SF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사실 시위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쿠팡, 네, 쿠팡 물류센터, 네. 뭐 아마존 물류센터, 뭐 이런 네.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디스 옥타비아, 요거는 이제 미래에 노인들을 이제 가둬두는 그런 시설이 생겨가지고 그런 시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소설이고, 블랙미러, 이거는 넷플릭스 드라마죠. 이런 분야에서 사실 가장 정통한 그런 드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한화가 짧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가볍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SF는 과학을 뭔가 신나는 것, 즐거운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과학이라고 하면은 과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우리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고 어떻게 인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식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는 소설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슐러 르긴의 어둠의 왼손인데 이 책에서는 외계인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외계인이냐면 저희 그 물고기 중에서는 성별이 막 바뀌는 물고기도 있거든요. 감성돔 같은 거 보면은 막 물의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바뀌거나 이 외계인 어둠의 왼손에 나오는 외계인들은 성별이 막 바뀌어요. 남성, 여성 막 바뀌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중성인데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은 그래가지고 발전기가 되면은 성별이 드러나요. 그런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성별이라는 개념하고 사회의 역할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는 소설이고 5번째 감각, 요 김부영 작가님의 단편집인데요. 이 책에서는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단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최근 방송에서 다뤘던 그렉 이건의 내가 행복한 이유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딥한 소설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 내가 행복한 이유의 그 첫 번째 이 단편집이거든요. 첫 번째 단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어떤 아내가 어떤 아내의 남편이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이 이제 불구가 돼요. 뇌만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내 남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이제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고민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방안이 뭐냐면은 남편의 뇌를 그 아내의 자궁에다 넣어가지고 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남편의 배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뇌를 그 배아에다 이식을 하는 거죠. 나중에 배아가 다 크면. 그 과정에서 아내가 이제 극도의 혼란감을 느끼는 거죠. 이 자궁 속에 있는 그 남편의 뇌에 대해서 이 자신의 신체가 이 남편의 뇌를 약간 아기처럼 느끼는 그런 거를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신체가 얼마나 그냥 물질 덩어리에 불과한가, 우리의 사실 감정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어떤 호르몬의 작용에 불과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SF라는 것은 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들을 굉장히 비추는 단순히 과학을 재밌는 것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과학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과학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일반 대중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과학도들이고 사실 과학에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SF 작품에 굉장히 친숙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SF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번 궁금한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SF 작품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거의 대다수가 SF 작품을 이제 보셨네요. 네. 뭐 SF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까 사실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나는 SF 팬이다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세 분, 두 분, 교수님까지 해서 세 분 정도가 있는데 혹시 어떤 작품 손 드신 분들 혹시 말씀 가능하시면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어떤 거인지 혹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막 엄청난 추억 깊은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애니메이션 중에 사이코패스라는 작품 네. 아, 네. 사이코패스 정말 명작이죠. 네. 네.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영화랑 이제 같이 보실 수도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을 이제 총으로 딱 겨누면 범죄 개수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그 범죄 개수가 일정 이상 되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범죄 개수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 뭐 가능성, 뭐 이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개수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가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사회 전반을 살아가는데 이 사이코패스 계층기가 막 구역마다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거치지 않으면은 다닐 수가 없고 그걸 가지고 뭐 사람의 어떤 진로 이런 것도 정해주기도 하고 그런 세계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다른 네. 학생분은 혹시 어떤 그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 있다면 하나 꼽아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어제는 뭐 당신을 봤어요 그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시간 여행을 통해서 어제는 여기서 토끼를 봤고요. 어제는 여기서 나무를 봤는데 오늘은 당신을 봤네요. 제가 막 이런 식의 이제 소설이에요. 제가 클라나드라는 애니메이션 카논이었나? 하여튼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SF 소설이기도 해서 네 저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여기서 그냥 네. 뭐 이거는 한국에서 왜 SF가 인기가 없는가 뭐 이런 뭐 오해 그 다음에 뭐 공유 배우님이 서복이라는 SF 영화를 찍었는데 그걸 찍고 나서 이걸 SF로 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하셔가지고 SF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이제 네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가 단적으로 있는 거죠. 보여주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SF는 사실 굉장히 친숙하고 해외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흥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인터스텔라나 뭐 테넷 테넷.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흥행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SF 중에서도 약간 그 사실 손에 꼽는 수준이긴 한데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도 특히 좋은 작품이 많은데 이 지구를 지켜라라는 작품은 굉장히 비운의 작품이에요. 이거 홍보를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보러 갔다가 이제 울면서 나오는 약간 파네미로 같은 작품인데 근데 굉장히 잘 만든 B급 SF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SF 영화 중에서 제일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작품인데 궁금하시면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SF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받아볼까 해요. 네, 아직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하거나 원래 본업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시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죠. 이거를 원래는 방송을 매주 해가지고 올리다가 이래서는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격주에 한 번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한 번에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 번 방송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해나갔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옛날에는 저희가 방송 길이가 한 화에 뭐 1시간 그렇죠. 그 정도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좀 줄여가지고 한 30분 정도 안에서 끝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좀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방송 준비를 한다던가 하면은 생각보다 또 이제 지속 가능한 저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튜브의 흥행을 좀 포기한 면도 있어요. 좀 저희가 좀 더 잘 되려면 사실은 유튜브로 올리는 거는 좀 더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좀 더 편집을 하고 좀 더 짧게 만들고 좀 더 이제 좀 저희가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더 이제 자막도 넣고 효과도 넣고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올려야 좀 더 화제가 될 텐데 근데 이 영상이 네. 저희가 편집한 게 아니고 전문 편집가 분을 이제 저희가 고용을 했다고 네, 해야 되나요? 그 용역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들여가지고 한 네. 건데
이것도 사실 저희 과학창의재단에서 나온 돈으로 한 겁니다. 저희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이제 이게 제 기억으로는 분당 뭐 얼마 이렇게 돈을 네.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지속 가능한 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저희는 사실 이제 이만큼 왔으니까 좀 그런 거는 있어요. 어떤 이런 SF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공은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 수업 끝나고서라도 혹시 추천받고 싶으시면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볼만한 SF는 맨 마지막으로 좀 가시면은 혹시 에에올 보셨나요? Everything, Every 뭐였지? Everywhere, Everywhere. all at once. 네, All at Once. 네. 네. 저희도 사실 못 보긴 했는데 아주 재미있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멀티버스 영화. 네, 양자경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은 개봉관이 내려가긴 했는데 네, 혹시 보실 기회가 있다면 네, 보시면 메가박스에서 11월 27일인가에 그 재개봉하나요? 네, 재개봉한다고. 네, 감독판. 네. 네. 그리고 넷플릭스에 사이버펑크 애니메이션 올라와 있거든요. 엣지러너라고. 이게 게임은 망했는데 사이버펑크가 애니메이션은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야하긴 한데요. 그런 게 괜찮으시면 한번 보셔도 이게 좀 전개는 조금 뻔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많이 공을 들인 작품이고 처음에 보시면 그런 게 자본주의 디스토피아가 무엇인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것들이 아주 이제 세분화돼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되게 싼 보험 가입해야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싼 보험을 가입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사고를 당해도 구급차가 안 실어요. 아, 이 사람 보험 싼 거네? 안 실어. 그래서 이 사람은 보험 비싼 거네? 이러면 막 달려와서 싣고 가고. 현실 미국 아닌가요? 그런 느낌. 미국이 좀 더 심화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즘 건담 시리즈 혹시 아시나요? 건담도 조금 컨텐츠긴 한데, 요즘에 새로 나오는 건담이 수성의 마녀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건담 시리즈 최초로 여성 주인공을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인데, 요즘 한창 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건담 공식 채널에 가면은 지금 이제 한창 이제 연재를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릭 앤 모티? 네. 라는 애니메이션 그것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정신 나간 센스로 유명한 작품이고 약간 그 심슨 같은 느낌의 SF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정신 나간 센스를 좋아하시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네, 그런 작품이어서 혹시 이런 작품 좋아하시면은 추천해드릴 것 같고 드릴만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바타. 시간이 됐으니까 네, 네, 네. 뭐 아바타는 뭐 말 안 해도 아실 네, 테니까. 아바타 물의 길 이것도 개봉하죠. 네. 네. 저희 그러면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